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검은 백조 한 마리 때문에 나타난 대혼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면목에 세계가 감탄합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역시 서로 한국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블랙스완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또 한 번 진화할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죠. 월가 투자 전문가인 나심 탈레브가 그에 져서 검은 백조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된 용어입니다. 갑자기 블랙스완이 나타났는데 한국은 오리에서 그야말로 백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심지어 그 대단한 미국까지 한국의 조언뿐만 아니라 물품까지 요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51개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의 수입 문의 및 요청을 했고 50개국은 인도적 지원 여부를 물어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교류와 도움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계 각국의 입장에서는 저마다 제 살 길을 찾는 고립주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럽과 미국마저 여행이 금지되고 교류는 거의 중단이 되며 놀란 나라들이 앞다퉈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인 것이죠. 유럽 내 이동의 자유와 경찰 행정력까지 적용된 하나의 유럽의 토대가 된 쉥겐 조약마저 시행 25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게 된 것이 현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최근 국제정치학자인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현 사태는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이 이런 경향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역학을 본다면 이번 사태 해결을 주도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은 중국에서 왔다라고 계속 해왔으며 중국은 근원이 미국일 수 있다라는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끝난 이후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덜기 위해 중국 환구시보는 중국 이전에 이미 이탈리아에서 발생했다는 의외의 주장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연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요.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진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하고 국내 경제에도 신경 써야 하겠지만 이후에 벌어질 미중 갈등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중의 힘이 직접 부딪히는 곳인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까지 그 사이에서 항상 힘든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몰린 적이 많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이 아직도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트럼프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까지 언급되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방위비 인상을 요구받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이 중국, 미국 모두에게 중요한 존재인 것은 확실하니 한국의 몸값이 올라가야 하는데 한국,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곤혹스러운 숙제만 떠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풀릴 수 없는 숙제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은 더 많았죠. 이달 초를 기억해보면 중국 언론에서는 아주 어려웠던 자국의 상황에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자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난데없이 한국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중국 매체들의 한국 대책 똑바로 세워라, 중국을 보고 배워라 라는 워딩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인 입국 제한, 미국인의 한국 여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계속 보도해왔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면 엄청난 영향이 미쳐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한국은 트럼프의 회견 때마다 좌불안석 노심초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협조적 관계를 가지던 나라들에서까지 먼저 빗장을 걸기도 했지만 다행히 미국이 최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한국의 몸값과 위상이 올라갔고 이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만 보아도 한중, 한미 관계는 탄탄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자국 얘기에 한국을 같이 거론하며 묻어가려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대처에 대해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 10점 만점에 10점이다라고 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아주 훌륭했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은 잘 대응했다. 라며 자신에게 준 후한 점수와 함께 한국을 같이 언급하면서 선진적인 이미지에 편승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어 24일 미국 측의 긴급 제안으로 이루어진 통화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게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을 했고 이에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답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통화 이후 트럼프는 백악관 브리핑 생방송에서 한국은 검사에 대해 매우 잘해왔다고 평가하고, 그러면서도 뉴스와 미디어는 항상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미국은 한국이 8주간 한 것보다 지난 8일간 더 많이 했다. 한국 측도 미국의 검사 절차는 놀랍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비교한 수치 자체의 정확성, 한국과 미국의 인구 차이 등 단순 비교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도 받았지만, 어쨌든 언론들아, 니들이 그렇게 물고 빠는 그 뛰어난 한국보다 우리가 잘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꼭 숨겨두고 말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그 대단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전 미국인들과 언론인들에게 생방송으로 억지라도 써서 한국보다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게 칭찬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묻어가려는 분위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사태에는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며 우수 사례로 중국과 한국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WHO의 발언을 인용하는데, WHO도 중국, 한국은 테스트를 잘하고 사교활동을 줄이며 주민을 동원해 이번 사태 확산을 막았다 라고 평가했다며 곁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사태에 대한 시진핑 책임론이 부상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거기에 한국과 중국을 같은 선상에 놓으며 이미지 쇄신을 꾀하는 것이죠. 최근 시진핑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통해 한중 공동방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며 이 위기를 한중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시진핑이 일본도 방문하기로 했는데 일본 일정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한중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 이제 양국 관계가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제까지 중국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국 여론에서 비판을 받는 두 지도자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중국과 미국은 이제 사태 초기만 해도 한때 괄시하던 한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일 각종 외신들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한국의 투명한, 과학적인, 창의적인, 성실한 이미지를 덧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들, 그리고 반대 진영이라 할 수 있는 중국까지도 자신들의 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 한국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키트, 방역물품 등 실질적 이득을 위해서도 한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각국의 현 집권층은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반대로 그들의 반대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민주당 계열 인사들과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은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의 실책을 지적하기 위한 사례로 한국을 주로 거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준거로 삼는 것은 서구의 자유주의자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태 초기 중국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독재와 불투명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총리의 어제 코멘트는 한국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이었습니다.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 한다. 한국에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게 배우고 싶다. 그리고 바로 이 발언입니다.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본다. 한국의 모델이야말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벌써 진부해진 찬사를 넘어 서구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시민들의 자유와 개방성을 침해하지 않고도 한국이 위기에서 승리했다는 웅변이 된 것이고, 바로 이러한 한국을 따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최근의 어려움에도 미국과 중국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의 국가들에도 의료장비, 기술자문, 의료진 등을 보내고 있고, 짐 리처드슨 미 국무부 해외원조장국 국장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64개국에 1억 7,400만 달러, 약 2,137억 원을 추가로 보내고 있으며, 미국도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엔 마스크나 다른 장비들이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식량위생 그리고 식수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태 중에도 미국과 중국의 체제 경쟁은 지속되고,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두고 어디에서 왔느냐는 책임 공방은 물론 어느 체제가 더 효율적으로 사태를 극복했냐는 각자의 프로파간다를 내세울 것입니다. 종식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를 얘기하던 중국은 오늘 외국인의 입국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기습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관영 매체들이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 시스템이 민주주의 시스템보다 대처하는 데는 더욱 우수하다는 주장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사회도 자신들의 체제와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판례를 찾아야 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례는 서로 중국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고 현재의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국들의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이번 기회를 통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지만, 가장 좋은 지향점은 뛰어난 기술, 시민의식, 헌신이라는 이미지로 이를 극복한 한국과 같은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사멘터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의 매체와 정치인들이 한국 사례를 거론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해관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대로 성공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한다면 이 사태의 종식 이후에도 한국을 조명할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한국이 잘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특히 서구 국가들에게는 대한민국을 띄워주는 것이 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한국은 더욱 홍보해야 하고, 한국의 이번 성공을 최근 사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심각한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원류인 나라들조차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던 자유주의의 가치를 지켜가며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만든 이상적이지만 현존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중국이나 미국 등도 그런 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했던 방식이 아닌 한국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 즉 몸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시절, 한국전쟁, 경제개발, 한강의 기적, 국민들이 쟁취해낸 민주사회, 선진국 도약,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시련에서 최고의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대한민국에게는 이제 이번에 세계사적 사태를 계기로 퀀텀 점프를 하여 세계인들이 한국의 경제나 한류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저력을 인정하는 흔들림 없는 나라가 될 기회가 눈앞에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은 가장 저렴하지만 품질도 최악인 자동차로 평가받았습니다. 미국 품질조사회사 JD파워는 1998년과 1999년 신차 품질조사에서 현대차를 연속으로 꼴찌로 선정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미국을 찾아가자 미국 딜러들은 정몽구 명예회장을 향해 차가 좋지 않으니까 너무 팔리지 않는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정몽구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자동차 생산 라인을 멈추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시 예정이었던 신차도 무기한 연장한 뒤 직접 주도하여 현대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1999년까지 현대차가 무조건 많이 생산하자가 목표였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양보다는 질을 높이자가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5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죠. 2004년 JD파워는 현대차의 소나타를 중형 세단 부문 세계 1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꼴찌였던 자동차 브랜드가 5년 만에 단숨에 1위로 변신했는데요. 제품 보증 기간을 10년에 10만 마일까지 보장하면서 미국인들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심어주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미국에 처음으로 진출했고, 미국인들은 제네시스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품질 조사 기관인 JD파워는 신차 품질 조사에서 2017년부터 무려 4년 동안 미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1위가 현대차로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상위권에 있었던 렉서스, BMW, 아우디, 벤츠를 모두 제친 놀라운 기록입니다. 내구 품질 조사에서도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최고라 평가받았는데요. 얼마 전 타이거 우즈의 사고로 한국산 자동차가 이제는 미국인들의 국민차로 등극하려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지난 23일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러스 카운티 란초 팔로스 베르데스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타고 있던 자동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앞부분은 엔진룸이 사라질 정도로 크게 파손됐습니다. 중앙
중앙 분리대와 도로 표지판 2개를 들이받고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진 우즈의 차량은 도로에서 27m 떨어진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경찰은 도끼와 끌 등의 도구를 사용해 차량 앞유리 부분을 부수고 타이거 우즈를 구조했는데요. 경찰은 우즈가 시속 72km 제한 속도의 도로에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시 우즈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전면부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차량 내부 공간은 거의 망가지지 않았다. 에어백이 전개돼 사망사고로 갈 수 있었던 사고가 이 정도에서 멈췄다 밝혔습니다. 한국의 현대차 그룹은 로스앤젤러스 인근의 리비에라 골프장에서 열리는 LA 오픈, 현재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의 메인 스폰서를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LA 오픈은 우즈가 만 16세의 아마추어로 처음 나간 PGA 투어이자 그의 자선재단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의 운영을 맡았기 때문에 우즈는 메이저 대회가 아님에도 꼭 참가하고 있습니다. PGA 투어는 3단계가 있는데 메이저 대회 다음으로 높은 것이 바로 인비테이셔널급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참가한 덕분에 현대차가 메인 스폰서로 있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타이거 우즈는 대회 기간 동안 제네시스의 첫 SUV GB80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타이거 우즈를 대회에서 초대하는 비용만 300만 달러가 들고 대회 총 상금은 930만 달러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그만큼 홍보 효과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즈의 사고로 미국 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는 역대 최고로 치솟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찰의 중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에어백이 터졌고 차 내부는 그대로 유지돼 충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쿠션 역할을 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제네시스의 GB80에는 총 10개의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있는 기본적인 위치에 에어백이 설치된 것은 물론이고 운전석 시트 오른쪽 내부에 장착되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은 사고 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펼쳐져 탑승자 간 충돌을 막는 기능까지 세계 최초로 탑재됐습니다. 작년 국토교통부는 GB80의 정면 측면 충돌 등 20여 개 항목 평가 결과 총 92.5점으로 1등급을 부여했고 충돌 안정성 테스트에서 60점 만점에 60점을 부여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우즈 사고 제네시스 차량 결함 없는 듯, 엄청난 사고에 사람 살린 제네시스의 안정성 부각될 듯 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브라우어 애널리스트는 2009년 타이거 우즈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사고가 났다. 우즈는 부인 노르데 그린과 다툼을 벌인 뒤 맨발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거세게 몰다가 가로수와 충돌했고 소화전에 들이받고 현장에서 연행됐다 전했고, 2017년에는 타이어가 터지고 차량이 훼손돼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경찰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즈는 음주운전 의심 혐의로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 그가 섭취한 것은 알코올이 아니라 여러가지 수면제와 진통제를 복용해 생긴 의식불명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그동안 수많은 수면제와 진통제를 복용해왔는데 그 이유는 그의 수술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에는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고 종아리뼈 피로골절로 아킬레스건까지 찢어졌습니다. 2010년에는 목뼈를 잇는 후관절 염증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고 2014년에는 척추신경 감압 수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디스크 제거와 전방 척추 유합 수술, 그리고 지난해에는 허리 미세 추간판 절제술, 그리고 이번에는 정강이뼈 골절로 금속정을 삽입해 발목뼈 나사와 핀을 박아 고정시켰습니다. 다행히 타이거 우즈 측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로 병원을 옮겼고 오늘 아침 부상들에 대해 후속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금 회복 중이며 기분이 좋다. 타이거와 그의 가족은 지난 며칠간 그들이 받은 멋진 지지와 메시지들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기를 원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며 질주하던 제네시스가 이번 타이거 우즈의 사고로 미국의 영웅을 구한 최고로 안전한 국민차로 등극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현대 기아차가 애플과의 비밀 유지 관례를 깨고 애플과 협업 소식을 언론에 흘렸다며 더 이상 손잡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애플이 다시 기아차와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매체는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 협의는 진행하지 않더라도 전기차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를 냈고, 기아차와 애플이 전기차와 별도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GM과 포드는 전기차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0조 원씩 투자할 것이라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서 독일의 폭스바겐은 42조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150만 대의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일본의 닛산이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본의 자동차 기술은 내연기관차에서나 경쟁력이 있었지 전기차는 이미 현대차에 압도당했습니다. 얼마 전 닛산과 협상 중단한 애플의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 현대 기아차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애플이 현대 기아차와 협상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애플의 바람대로 자신들이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 을에 위치해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현대차 그룹이 갑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00조 원에서 더 이상 큰 성장이 어려워 보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벗어나 애플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숙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생산 공장과 인프라, 인력들을 모두 구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글로벌 탑5 자동차 회사 중 하나와 무조건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최근 출시한 전기차 아이오닉5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에 대한 사전 계약을 실시한 결과 첫날 계약 대수가 23,76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11,826대였는데 사전 계약 하루 만에 테슬라 1년 판매량의 2배를 가볍게 넘어버렸습니다.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는 기존 현대차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전조등과 후미등에 적용된 파라메트릭 픽셀의 이색적이고 깔끔한 직선 라인이 매력적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애플의 협상 파워는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